중동의 하늘이 검게 요동치던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국가는 오늘날 최첨단 군사력을 자랑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전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니었다. 외부의 공격이 사라지지 않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들의 출발점은 의외로 한국과 닮아 있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거대한 축을 형성한다. 1948년 국가선포 직후 이스라엘을 덮친 현실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절대적인 위기였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까지 주변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동시에 공격을 퍼부었다. 전투기를 갖춘 공군도 없었고 전차와 장갑차도 턱없이 부족했던 이스라엘은 전선 곳곳에서 밀리고 후퇴하며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명확히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무기 수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고립 상태에서 패색이 짙어져 갔다. 그러던 중 미국의 전략이 급반전되기 시작했다. 냉전이 본격화되자 중동에서 확실한 우군은 오직 이스라엘뿐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미국의 대규모 군사 지원이 이어졌다. 전투기, 탄약, 정보, 분석 기술까지 미국이 제공하는 모든 자원이 이스라엘의 생존줄이 되었고 이스라엘군은 흐름을 뒤집기 위한 반격의 기반을 얻게 된다. 그 결정적 장면이 바로 1967년 3차 중동전쟁이었다. 전쟁 발발 몇 시간 만에 아랍국 공군기지를 선제 공격해 적 공군력을 지상에서 마비시키는 데 성공했고 전쟁은 불과 엿새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스라엘이 강해진 이유는 천부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산 무기와 기술 지원 없이는 재래식 전투조차 지속할 수 없는 처절한 환경이 오히려 그들의 기술 집약형 군사체계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아이언돔과 메르카바 전차 같은 자국산 무기체계가 지금은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지만 초기엔 독자 개발 능력조차 없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평행선이 시작된다.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 전쟁 위험이 상존하는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나라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기술력을 키워야 했던 경험은 두 나라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한국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보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군사기술의 흐름을 바꿀 첫 단서가 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과거 일본을 깊이 신뢰하지 않았던 여러 역사적 이유가 있다.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 과거의 학살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된 만큼 전범국의 모호한 태도는 쉽게 용납되지 않았다. 독일처럼 명확한 사과와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경계심을 자극했고 이는 외교적으로도 깊은 틈이 되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독도와 동해 표기를 명확히 인정했고 일본의 반도체 규제 사태 당시 한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파격적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인가? 그 답은 생존의 경험과 기술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공통점에 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제 두 국가는 군사기술과 전략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한국산 무기가 이스라엘에 가져온 대반전의 서막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시작된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가 단순한 외교적 친밀감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 진화한 데에는 뚜렷한 계기가 존재한다. 바로 기술력과 군사협력 분야에서 축적된 신뢰다. 중동이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이 택한 방식은 강력한 정보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국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파트너였던 것이다. FA-50 경공격기에는 이스라엘에서 설계한 기계식 레이더 기술이 적용되었고 한국이 개발한 KF-21 보라매의 A4 레이더 역시 이스라엘 엘타사와의 협력 속에서 성능 검증을 거쳤다. 핵심 설계는 한국이 주도했지만 이스라엘은 레이더의 대역폭 안정성 분석과 실전 수준의 검증을 맡으며 KF-21 체계의 신뢰성을 더했다. 이스라엘 측은 초기 평가에서 기대 이상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양국 협력이 기술적 차원을 넘어 실전 운용에 가까운 단계까지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기술 협력이 이미 1960년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FA-50과 KF-21 이전에도 양국은 각종 정찰 장비와 전자전 기술을 공유했고 필요할 때면 탄약과 핵심 군수품까지 주고받는 관계였다. 특히 2014년 가자지구 충돌 당시 이스라엘이 긴급하게 탄약을 확보해야 했을 때
한국산 탄약이 그 공백을 메우며 이스라엘군의 작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사례는 지금도 이스라엘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적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모든 국가와 협력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술 유출 가능성, 정치적 리스크, 신뢰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특히 민감하게 다루는 요소였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약속을 지키고 동맹의 신뢰를 깨지 않는 국가라는 인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신뢰는 민간 산업에서도 빠르게 확장되었다. 이스라엘은 반도체 공정 장비와 미세 제조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그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수출량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현대 기아 차량이 9년 연속 이스라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은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기술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택이었다. 폐쇄적인 일부 중동 시장에서 이런 장기간의 독주는 사실상 전략적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흐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보았다. 폭탄부터 탄약 어뢰미사일까지 다양한 한국산 군수품이 이스라엘군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최근엔 이스라엘이 해외에서 조달하는 무기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이 한국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입 증가가 아니라 전쟁 장기화 속에서 확실한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생존 전략의 일환이었다. 공급의 안정성, 품질의 일관성,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이 변화를 이끈 핵심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다시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하마스가 북한제 로켓을 사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탄약 보급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전면전이 길어질 경우 탄약 소모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미국이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지원하기엔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사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에 보관해 두었던 155mm 포탄을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바람에 이스라엘에 다시 공급할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탄약 비축량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도 월 30만 발 이상의 155mm 포탄 생산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국가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공급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략적 자원국가가 된 셈이다. 이 흐름은 곧 전쟁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시작한다. 세계 곳곳에서 탄약 부족 사태가 터지면서 전통적 방산 강국들은 부품 조달 지연과 생산 한계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한국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빠른 생산 능력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중심에 올라서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이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했고, 한국을 향한 신뢰의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거래나 외교적 교류가 아니다. 국가의 생존과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지, 그리고 한국산 무기가 왜 이스라엘의 대반전을 이끄는 핵심 조각이 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가 단순한 기술 교류 수준을 넘어 전략적 공조 단계로 깊어지게 된 데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 바로 한국산 탄약과 군수품이 실제 전장에서 이스라엘군에게 절대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한 순간이다. 폭탄, 수류탄, 미사일, 탄약까지 전쟁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한국산 발사체 무기가 이스라엘의 주요 공급 라인을 사실상 장악하게 되었고, 전체 해외 조달 비중의 절반 이상이 한국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은 국제방산 관계자들조차 놀라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더욱 가속시킨 것은 뜻밖의 변수였다. 하마스가 북한제 로켓을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은 기존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탄약 소모가 증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전면전이 장기화되면 등장하는 필연적 문제는 항상 동일하다. 바로 탄약이다. 어떤 정교한 전투기나 첨단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탄약이 떨어지는 순간 전쟁은 패배로 기운다. 이 와중에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비축분 155mm 포탄 30만 발을 모두 꺼내보냈다. 문제는 중동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동시에 두 전선을 감당할 생산 능력이 부족해졌다는 점이다. 나토 국가들도 생산 속도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병목 현상은 뚜렷했고 납기는 끝없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한국은 이미 평시 기준 세계 최상급 탄약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105mm 포탄만 약 340만 발, 155mm 포탄은 약 390만 발에 달했다. 이는 웬만한 국가가 수년간 사용할 전시물자를 한국이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의미였다. 게다가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월 30만 발 이상의 생산 능력을 즉시 발휘할 수 있어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미국, 나토,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모두 탄약 확보에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 묵묵히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뿐이었다. 이런 글로벌 탄약 대란 속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한국 방산업은 단기간에 공격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기업들은 이미 연간 1억 발 규모의 탄약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시설을 구축해 두었다. 이러한 한국의 능력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할 때 가장 신뢰하는 근거가 되었다.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납기 속도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빠르며 공급 중단 위험이 거의 없는 몇 안 되는 국가. 이 조건들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이 가진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한국산 무기와 군수품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려는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될 정도였고, 실제 조달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것도 이러한 판단의 결과였다. 전쟁은 언제나 냉혹하다.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망이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더 절박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세계의 방산 강국들이 생산 지연과 물류 병목에 시달릴 때 한국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전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만들면 곧 나온다는 평가가 괜히 붙은 별명이 아니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 한국을 전략적 핵심국으로 판단하게 만든 또 다른 사건들, 즉 전차 기술 교류와 실전 데이터 공유가 어떻게 양국의 군사력 발전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다. 단순 공급국이 아니라 전장 경험까지 주고받는 협력 단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결국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결정적 배경이 되는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이 단순한 무기거래 수준을 넘어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은 바로 전차 기술 교류와 실전 데이터 공유였다. 이스라엘이 한국에 넘겨준 정보는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살아 움직였던 전투 경험이었다. 이 경험은 한국 전차 개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 힌트였다.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전차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상을 깨고 거절당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손을 내민 곳이 바로 한국이었다. 당시 한국이 보유하고 있던 셔먼 전차는 이미 생산이 중단된 지 20년이 넘은 구형 모델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차를 자체 개조해 실전 투입하기 시작했다. 외형만 보면 구식이었지만 이스라엘군은 전투 경험을 통해 기계적 구조와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고 중동 특유의 지형을 고려한 개량까지 직접 진행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실전 전차 운용 정보가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이었다. 이스라엘이 기록한 적 전차의 특성, T-55나 T-72 같은 소련제 전차가 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상황에서 취약해지는지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당시 한국에게는 그 어떤 기술 보고서보다도 귀중한 자산이었다. 한국이 KL 전차 개발 당시 초탄 명중률을 기존보다 월등히 끌어올릴 수 있었던 비결 역시 바로 이 실전 데이터를 과감하게 흡수한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은 전차 개발에서 늘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자체 시스템에 맞춰 재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왔다. 이스라엘과의 협력은 그 흐름을 더욱 가속시켰다.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노하우가 결합되면서 한국 전차는 세계적 기준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K2 전차 개발로 이어졌고 한국 전차의 철학은 생존과 기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특한 구조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세계 방산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을 요청했고 한국 기업들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 방식은 단순 수출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한국 전차 기반을 퍼뜨리는 결정적 교두보가 되었다. 더 큰 충격은 속도였다. 폴란드가 받은 K2 전차는 2에서 3일에 한 대씩 생산될 정도로 납기 속도가 빨랐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한 달에 한두 대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차이는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에게 한국 방산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고 폴란드뿐 아니라 동유럽 여러 국가들이 한국산 전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루마니아와 아르메니아가 직접 한국을 찾았고 사막 지형부터 산악지대까지 적응력이 뛰어난
K2 전차의 특성이 유럽 국가들의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에이브럼스 전차처럼 지나치게 무겁고 유지비가 폭증하는 전차는 유럽의 환경에서 활용하기 어려웠고, 레오파르트 시리즈는 생산 속도 문제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 공백을 한국이 빠르게 채워 넣으며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실전 데이터 공유와 기술 협력이 쌓여온 역사 속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 방식을 이해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 전장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한국의 개발 능력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었고, 이 흐름 속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다음 단계는 더욱 극적이다. 폴란드에서 벌어진 초대형 계약, 정치적 갈등을 뚫고 유지된 협력,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예상 밖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산 무기가 어떻게 기존 강대국들을 압도하며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써내려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도 기술적 우위도 아니었다. 그들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은 요소는 바로 속도와 신뢰였다.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것은 시간이다. 기존 유럽 방산 업체들이 생산 병목으로 허덕이는 동안 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납기 능력을 보여주었다. 전차 한 대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며칠 단위로 계산된다는 사실은 폴란드군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했다. 두다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한화 현대로템 카이 같은 주요 방산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닌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었다. 폴란드는 정치적 갈등으로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실제 전장을 책임지는 군은 한국산 무기의 성능과 납기 속도에 총리 교체 논란과 각종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현장의 평가에 있었다. 특히 K2 전차의 현지 생산 가능성은 유럽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변수가 되었다. 폴란드 부마르 공장에 구축된 생산 라인은 단순한 조립시설이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이었다. 독일과 미국이 오랫동안 지배하던 나토 중심의 무기 조달 체계에 한국이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 문이 열렸다는 의미였다. 이제 유럽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는 이미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아르메니아는 국방장관이 한국을 직접 방문할 정도로 긴급한 협상에 들어갔다. 아르메니아의 국경 충돌은 전차 부족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K2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K2 전차가 유럽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지형 적응력이다. 동유럽의 산악지대와 노후된 기반 시설은 무겁고 둔한 전차에게 치명적 문제를 만든다. 에이브럼스 전차는 다리 하나 건너는 데조차 문제가 있었고, 연료 소모량은 군 전체에 부담을 주었다. 반면 K2는 출력 대비 중량 비율이 최상급이고 기동성은 극찬을 받을 만큼 뛰어났다. 여기에 자동 현가 장치까지 더해져 산악지대나 험지에서의 운용성이 비교 불가 수준으로 올라갔다. 무엇보다 최근 공개된 K2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은 유럽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능동방어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발사기 드론 공격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기존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던 측면 장갑 문제를 완전히 보완한 결정적 진전이었다. 방어력, 공격력, 기동성의 균형이 완성되자 유럽의 군사 매체들은 K2를 세계 최정 상급 전차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하이마스와 경쟁하게 된 한국산 천무 역시 유럽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었다. 노르웨이는 최종 후보로 천무와 하이마스만을 남겨두었고, 에스토니아는 하이마스 인도 지연으로 인해 한국산 무기로 눈길을 돌리고 있었다. 한국 무기의 특이한 점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것을 넘어서 현지 차량 플랫폼에 발사대를 그대로 결합할 수 있을 만큼 호환성이 넓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식 혼합장비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유럽 방산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외교와 정치가 외교적 지원과 현지 생산 기반이 함께 움직여야 계약이 성사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나토 국가들의 무기 비교 테이블에 정식으로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변화였다. 이는 가성비 좋은 대체제 수준을 넘어서 전략자산 후보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했다. 한국이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탄약, 전차, 미사일까지 전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국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왜 이스라엘의 대반전을 이끄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에
한국과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되는지 그 깊은 구조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특별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이유는 단순한 무기거래나 경제협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생존을 위해 끝없이 싸워온 두 나라의 공통된 역사적 경험과 기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온 전략적 선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허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한국 역시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과 기술력 발전을 선택했다. 두 국가는 서로를 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해했고, 그 공감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 전쟁의 양상은 계속 변하고 있었다. 드론과 정밀 유도 무기가 전장을 장악하면서 재래식 탄약과 중화기의 중요성이 다시 떠올랐고, 세계 각국의 생산 능력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충돌로 세계 시장은 사실상 공급 붕괴 직전까지 몰렸고, 선진국조차 필요한 만큼의 포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만이 안정적 공급망과 빠른 생산 속도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이 변화를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했다. 탄약이 부족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포탄이 떨어지면 전선은 무너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국을 단순한 조달국이 아니라 생존의 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국이 가진 막대한 비축량과 폭발적인 생산 능력은 이스라엘이 장기전에 대비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존재감은 더 커졌고, 이스라엘 안보 전략에서 한국은 사실상 핵심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에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숨기지 않고 한국과 공유했다. 적 전체 약점 전장 지형에서의 전술적 패턴 포탄 소비량에 대한 실전 데이터까지 한국에 넘겨진 정보는 군사기술을 뛰어넘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는 귀중한 자산이었다. 한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K2 전차의 명중률과 기동성을 끌어올렸고, 천무와 같은 정밀 타격 시스템도 실전 기반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생산 속도는 독보적이고 성능은 기존 강대국들의 무기와 대등하거나 분야에 따라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안정적인 납기와 비용 효율성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산 무기는 각국의 방산 조달 계획에서 최우선 후보로 오르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향해 보이는 신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되었다. 지금 세계는 다시 한번 위험한 전환점 위에 서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중동의 긴장은 반복되고 있으며, 동유럽과 북유럽은 언제든 새로운 충돌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무기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망과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실력이다. 이스라엘은 한국이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매우 드문 국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한다. 한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다. 기술을 숨기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위기의 순간을 함께 견딜 수 있는 나라. 세계가 흔들릴수록 이 신뢰는 더 강해지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새로운 방산 경쟁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군사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중심축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흐름 속에서 한국과 함께 갈 미래를 명확히 선택했다. 전쟁은 끝없고 평화는 언제나 위협받는다. 그러나 단단한 동맹과 확실한 기술력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 한국과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공동 전략이며 미래 전장의 판도를 뒤바꿀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다. 앞으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흔들리든 이 두 나라의 선택은 이미 분명해졌다. 끝내 살아남는 나라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